안녕하세요. 발성매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정보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법령 체계에 의해서 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용정보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검사, 점검, 개요, 그 다음에 안전공사의 각종 업무들,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업무,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업무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수행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의 판단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2021년도 12월 말일부로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KEC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것들이 지금 병행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병행이 됐고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KEC 규정으로만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EC는 코리아 일렉트릭 코드에서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2021년도 12월 31일 날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맞춰서 검사를 하도록 KESC라는 코리아 일렉트리컬 세이프티 코드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점검을 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하도록 점검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검사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정하는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서류들을 제출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 설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75kW 미만, 그 다음 제조업의 경우는 100kW 미만, 그 다음에 위험물의 경우는 20kW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정집이 한 2,300만 호 정도가 있으니까 일반용 전기 설비는 한 2,300만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전에 이런 조그만 설비들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되게 나면은 사용정 점검을 통해서 이제 한전에 계량기를 달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 설비에 따라서 뭐 1년에서 3년 정도에 맞춰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중이 사용하거나 용량들이 적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안정화된 설비, 주택용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 검전을 받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기 검전을 이제 사용자가 다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경우 바깥에서 전기를 끄는 다음에 이제 각 층별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끊어서 거기서 이제 절연저항을 측정을 해가지고 정기 점검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가지고 ELB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 절연저항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로 정기 점검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일반용과 전기 사업용 설비를 제외하면 모두 자가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는 보통 75kW 미만에 대한 것들을 자가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설비 쪽이 많고요. 아니면 뭐 154 이상 같은 경우는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가는 20만 볼트 이상의 수용 설비 또는 설치 또는 변경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10,000kW 미만에 대한 이상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경우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 케이블이 뭐 500m 이상인 경우 이때도 인가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20만 볼트 미만 또는 그 다음에 10,000kW 미만 이런 것들이 안전공사 또는 지자체 공사계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전 점검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고, 검사는 공사계획 신고된 그 신고서의 기준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동일성 내지 그 기술 기준상에 아까 나와 있던 KESC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중 이용 설비 같은 경우는 1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안전한 것들은 4년에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전공사에서 전기 설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은 75kW 미만, 그 다음에 사업용은 사업을 하는 부분들, 그 외에 설비들은 전부 다 자가용 전기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 점검은 일반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 설비, 그러니까 주택 같은 75kW 미만이니까 조그만 빌딩 정도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은 100kW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압은 500kW 이상부터는 고압으로 지금 그 수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반용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상용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전기공사업체가 전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kW 단위로 전기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점검을 안내를 받도록 한전에서 제시를 하면은 설비가 완료가 되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점검이라는 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점검을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면은 확인증을 받고, 확인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송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일반주택, 소규모 빌딩 등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 이게 바로 일반용 전기설비란 얘기죠. 그래서 제조업 및 심화전력은 100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 상태가 적합한지 여부를 1년에서 3년까지 약 2,300만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이고, 보통 1년 단위인 것들은 다중이용하는 시설, 유흥, 단란지점, 음식점, 시장, 가로등, 신호등, 제조업, 이런 건 식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설비들은 1년 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은 2년,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3년. 그래서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3년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1년, 교육시설 제외한 것들은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안전등급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40점, 정기적 요인을 60점으로 해서 100점의 안전도 등급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 신고 수리는 자가용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계 신고는 자가용, 그 다음에 공사계 인가는 사업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에 따라서 아까 뭐 1000kW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가고 1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만 볼트 미만의 1만 kW 미만의 발전 설비는 공사계 신고가 되는 겁니다. 변경공사의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홈페이지 보시면 공사계획 신고 수리, 사용검사, 정기검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공통주택시설, 안전관리 대행, 안전진단,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 그 다음에 사용검사, 뭐 정기검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가용 전기설비 쪽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자가용하고 조금 틀려집니다. 사업용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용은 사업용 설비에 따라서 각각 서류들이 또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있는 뭐 연료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용용 검사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용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 계획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사용 검사를 하고, 기술 기준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이 KS 기준의 검사 방법에 적합한지를 사용검사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면은 1년에서 4년 정도의 정기검사 때마다 이제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태양광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용 같은 경우 보통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3000kW 이하에는 지자체, 3000kW 이상은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기술 검토를 안전공사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계 신고를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10,000kW 이상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점사를 받고 나서 이제 사용점사가 끝나고 나면 설비 확인을 통해서 이제 RPS 기준에 따라서 SMP 비용을 받고 또 REC로 환산하기 위해서 에너지공단에 이제 설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REC로 환급받아서 이제 전력거래소에 REC를 이제 고정거래나 아니면 그 변동거래로 해가지고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10,000kW 미만은 아까처럼 지금 공사계획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전기술 검토 없이 안전공사에 공사계획을 신고를 하게 되고 사용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10,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인가를 받으셔야 되면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공사의 사전기술 검토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공사계획 인가를 낼 때 산자부,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도 산자부에서 받았고 공사계획도 산자부에 대해 할 때 예전에는 이 사전기술 검토라는 걸 사실 지자체에서나 산자부에 접수하고 나서 안전공사로 의뢰했던 것들인데 이게 2년 전쯤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전쯤에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전기술 검토 받고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00kW 미만에 대해서는 저압이기 때문에 500kW 이상에 대해서는 고압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사용자 검사는 제가 아까처럼 좀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준도 검사하는 기준은 거의 동일한데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이 좀 틀려집니다. 설비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자가용은 일반적으로 수용 설비만 있고요. 사업용은 발전 설비가 있다 보니까 그 발전 설비의 종류들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 발전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복합화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500m 이상의 이제 지중선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점사가 필요합니다. 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용 사용점사는 사업용이 아닌 일반 아파트, 공장, 상가, 빌딩, 병원, 마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자가용 발전 설비도 용량이 작은 것들은 자가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 이제 진행을 할 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송변전 설비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신에너지 검사부로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검사부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는 또 송변전 검사부에서 또 검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업무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의 업무를 할 때도 어느 부서 본사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사용점사 같은 거는 사전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사전기술 검토를 발급받아가지고 공사계획 인가서나 신고서를 해당 관청 또는 산자부에 제출해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점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전용 사업용 설비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전에 업무 협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 쪽은 워낙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길게는 2달 전부터 가서 미리 업무를 협의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업무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검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만 됩니다. 사업용에 대한 정기검사는 1년에서 4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설비들, 이제 뭔가 다중 이용한 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설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화력 같은 이런 설비들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관리자가 있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설비들은 4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용량 작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검사 부분들도 이제 본사에서 정기검사를 받느냐 아니면은 지사에서 정기검사를 받느냐 용량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설비에 따라서.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개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은 1년. 그리고 보시면은 농지, 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요소에 있는 것들은 이 기간들이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2년, 3년, 4년 이런 것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량 75kW 미만에 대한 비상용 예비 발전기의 정기 검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검사 기간들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정기검사는 마찬가지로 7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미리 업무 협의를 하셔야지만 원하시는 날짜에 정기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는 75kW 미만인데 75kW 이상은 자가용 전기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자가용 전기설비는 보통 이제 75kW 이상 부분을 자가용 전기설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75kW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가용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1000kW 미만에 대해서는 약식 수전 설비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용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외 발전 설비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들 같은 경우 합계 용량이 설비 용량이 이제 4,500kW 미만까지는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수용 설비가 작게 되어 있는 경우 총 용량이 1000kW가 넘어가더라도 4500kW 미만이라면은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용량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1회에서 그 다음에 연 1회에서 6회까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들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반차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점검이 있고 그다음 월간 점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월 1회, 월 6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차 점검도 있을 수도 있고 월간 점검, 그 다음에 분기 점검, 그 다음에 반차 점검, 그 다음에 연차 점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보통 월에 한 회, 그 다음에 용량이 좀 큰 것들은 월에 한 3, 4회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kW 정도가 되면은 10만원, 12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용 설비들을 이용해서 안전진단은 뭐냐면 아까처럼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 사용정보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정보사를 좀 더 수월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가용 그 설비들에 대한 안전진단 업체들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이제 좀 수수료가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용정보사 같은 경우는 법정 수수료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금액이 싼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좀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보통 사용정보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또는 무정전 안전진단, 정전 안전진단을 통해서 각종 설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점검된 서류를 사용정보사 시에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정보사를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진단, 무정전진단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내압 시험을 통해서 케이블의 소선 및 열화 상태를 판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절연율을 시험을 하거나 적외선 열화상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시험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성적서가 있고 나머지는 절연 저항이라든가 이런 접지라든가 이런 내압 정도 이런 부분들 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VCB는 차단기에 대해서 진공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동작 시간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그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보호장치가 같은 개체 시험을 해가지고 각각의 최소 동작 시험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동작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퀀스를 확인해서 AC나 DC 시퀀스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서 보호 계정이 동작해서 접점들이 제대로 붙어가지고 차단기까지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연동 시험까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계통에 대해서는 전력 품질을 분석을 해서 뭐 고조파라든가 아니면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는 연차에 한 번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서 그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접지저항이라든가 절연저항 등은 이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정전이 어려운 거는 이제 누설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절연저항을 대체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어떤 그 무정전이나 정전이나 준공시험 같은 거를 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공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 됐는지 견적서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신청을 해서 견적서를 받았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와 있는 그 기술 기준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그 다음에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싼 금액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은 더 싸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시험 성적서를 제시를 해주고, 이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나중에 사용점사 시에 이제 안전공사의 이제 정밀진단팀이 사용점사팀에 입회해가지고 시험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SS는 한 10개 정도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밀안전 때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시험을 입회를 하고 했던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쪽도 입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연료전지 쪽도 이제 입회를 했었습니다. 뭐 소수력 쪽도 입회를 했었었고, 그렇고 이제 뭐 이제 풍력 쪽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수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점서가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 설비 용접 검사라든가 기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부하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하 운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2시간 이상의 부하 운전 시 제대로 출력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기계적으로 접점들이 제대로 나와서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발전 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준공시, 2차 준공시, 3차 준공시, 뭐 설비가 준공이 완료된 시기 때 각각의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준공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험 때마다 이제 사용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사용점사를 중간중간에 받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 연동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진지 요약표가 나와 있고요. 고환보선에 대한 기계 절연저항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보선, 그 다음 변압기, 그 다음 차단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기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절연저항이 측정이 되고 접지저항이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DC 내전압 케이블의 내전압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이파 테스트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AC 시퀀스 부분을 판넬별로 지금 제대로 동작했는지 이 부분은 요약표가 될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로 측정했던 측정 기록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DC 시퀀스도 뭐 문제가 없었고, 이 종합적으로 해서 전선료 쪽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DC 고전압 케이블에 대해서 절연저항 시험을 했을 때 R상, S상, T상을 전압을 이제 올라가면서 6에 대해서는 2.5배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0.9 부분, 전격 전압의 뭐 0.9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AC, DC 이제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기준들을 제가 또 살펴봐야 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압 시험도 하고 있고, 선국지수도 보고 있고, 누설연료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선국지수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부분에 대한
메타링 시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램프 시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AC 시퀀스도 확인하고 있고 DC 시퀀스도 확인하고 있고 각종 그 외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2P는 이제 역전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재생 에너지 단순 병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전력이 발생을 했을 경우 계통 내 사고가 이제 사고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단독 운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32P를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향이 맞는지, 리버스로 파워가 흘러가는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경보는 2초고 트립은 0.5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설치돼서 운영 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OCR 같은 경우는 뭐 그 전격 전류에 아니면 최대 부하 전류에 그 150%에 세팅을 해서 뭐 200%, 300%, 500% 정도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하고 순시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한 17% 이내 오차 범위만 들어오면 합격이 되는 걸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보통 1%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27 저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떨어지면 보통 뭐 70%나 80%의 2초 이상의 전압이 떨어지면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OVR 같은 경우는 115%에서 125% 정도에서 115에서 130%까지도 갑니다. 근데 115% 내지 120% 정도에서 한 2초 정도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4 같은 경우는 190V의 30%인 57V의 2초 정도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81U 같은 경우는 뭐 신뢰도 및 그런 부분에 보시면은 62Hz까지 또 57.5Hz까지 뭐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 61.5Hz에 0.5초 이상 오버가 되면은 뭐 주파수 계정기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2, 뭐 57.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0% 정도 지금 변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60Hz에 0.30%니까 1.8Hz가 변동이 됐을 때 시간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61.5라든가 아니면 58.5라든가 이렇게 그 소수점 단위가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67G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MTA 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전압의 위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트립존이 이제 직접 접지냐 비접지냐 저항 접지냐에 따라서 MTA 각도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시험을 해보셔야지만 지금 그 정확한 동작 영역이 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87T 같은 경우는 로셋, 그 다음에 하이셋, 그 다음에 뭐 비율 차동, 그 다음에 CT 포화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부분에 대한 억제 전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2고주파에 대한 억제 부분, 5고주파에 대한 억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87G의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쉽게 그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그 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는 각각의 설비,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것들, 사업용 전기 설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중 연료전지에 대한 사용정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수력에 대한 사용정검사라든가 아니면 화력에 대한 사용정검사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사용정검사라든가 이때 이제 수식들이 그 서식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